하루에 한 장을 넘겨보자. 첫 번째 책,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게랄드 휘터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5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봤습니다. 본성에 부합하는 삶, 두 번째, 몸이 보내는 메시지, 세 번째, 소속과 애착, 자율과 자유, 그리고 네 번째, 길을 잃었다면 다시 제자리로, 5번째, 존엄이라는 내면의 나침판. 이제 두 번째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 이 안에는 4가지로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안해지려다 생긴 일, 두 번째, 사랑이 없음이 가져오는 고통, 세 번째, 적응이라는 힘겨운 과정, 네 번째, 나는 나로부터 분리되었다. 이제 2장,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물론 병원균, 원생동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또한 매우 효과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보통은 방어 기제가 세균의 침입과 번식을 꽤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막아낸다. 따라서 우리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 때문이다.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 특수한 질병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유전적 형질 그 자체만으로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유전적 형질은 세포와 우리가 다 함께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세포들을 움직여서 유전적 결함이나 기능상의 변화를 어떻게든 상쇄하려고 애쓴다. 다만 세포 차원의 구조 노력은 임시 방편에 그칠 때가 많고 다른 세포와 기관의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정 증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저런 이상을 우리는 질병으로 간주하고 치료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상은 우리 몸속 세포들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불리한 조건들을 상쇄하여 하려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발생한 결과일 따름이다. 물론 불의의 사고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상처 및 골절 등 신체가 훼손되거나 심지어는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병이 아니다.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요즘은 훌륭한 의사들이 많고 그들의 뛰어난 외과 수술 실력 덕분에 신체적 부상은 금세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전쟁과 재해, 피난과 추방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학대, 유린, 성폭행 등의 폭력적 결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거나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병은 아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의 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일 뿐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만성질환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지난 세기에 급증세를 보였던 심혈관 질환은 더 이상 서양인들만 많이 걸리는 병이 아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폐, 심장, 장, 간, 피부를 포함해 면역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등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만성적인 이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엔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이상 등의 정신질환이 더 빈번해지는 추세다. 심각한 치매성 질환도 마찬가지다. 이런 모든 이상 징후를 통틀어 문명병이라고 한다. 단어만 봐도 이 병이 서구 산업화 국가를 넘어 소위 개발도상국들에서까지 널리 채택된 생활 양식 및 습관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의 건강하지 않은 삶이 서구는 물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니 지렁이도 만약 생각이란 걸 할 줄 안다면 우리가 제정신인지를 의심할 것이다. 인류란
지구 전체를 점령하고 인류란 지구 전체를 점령하고 심지어 달까지 착륙하는 데 성공한 종이지만 그 구성원의 대부분은 건강을 지키는 삶을 꾸려가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만간 병든다는 것도 안다. 운동 부족, 각종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과 수면 부족, 과로, 정신적 부담, 소외감, 절망감, 좌절감이 병들게 한다는 것 정도는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배웠을 뿐더러 세미나, 강연, 책과 신문, 잡지, 라디오와 TV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도 줄기차게 들어서 확실히 알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요새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정말 모두가 안다. 하지만 1000번을 들은들 뭐 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해로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해진 걸까?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 삶이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편해지려다 생긴 일. 우리의 뇌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뇌는 몸과 나눌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다. 또한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얽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사회 전체가 잘 조직되어 가능한 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몸 한 군데, 예를 들어 배나 머리가 아프면 머릿속 질서가 무너진 나머지 집중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출근을 해야 한다거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머릿속은 참기 버거울 정도로 뒤엉킨다. 신체 모든 과정을 제어해야 할 상부의 신경망과 회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심장은 쿵쾅대고 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호흡이 가빠진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다. 배나 허리가 아프지 않아도 배우자나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머릿속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흥분하게 되고 아무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그 일을 바로잡고 뇌 전체에 두루 퍼져 온몸으로 느껴지는 혼란을 통제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 물론 당신도 알다시피 이 모든 혼란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운동을 좀 하라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거나 저녁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공포영화를 보는 건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잔소리를 했다고 치자. 당신은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의 말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이해하면서도 행동은 다르지 않다. 당신의 생활과 습관, 그리고 부담스러운 여러 상황에 부딪힌 당신이 이리저리 허용한 약간의 틈새가 바로 당신이 찾아낸 문제 해결책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기분을 좋게 하는 데 성공해왔다. 하지만 이런 행동 방식이 건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새삼스레 그 점을 지적하면 양심의 가책만 더할 뿐이다. 자기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평안을 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원래의 습관으로 되돌아간다. 소란을 피운다고 해서 한눈을 판다고 해서 단 것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쇼핑을 한다고 해서 저녁에 근사한 식사를 한다고 해서 TV를 보며 실없이 낄낄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장 그 순간만큼은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 방식이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렇다고 한들 당신과 당신의 뇌는 상관하지 않는다. 비록 문제의 실체를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고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린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방식 때문에 우리는 조만간 병들고 말 것이다. 만약 지렁이가 생각을 할 줄 알 뿐더러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 있다면, 즉 식도상 신경절에 유전적으로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망에 자기 조직화로 평생학습이 가능한 두뇌를 가졌다면 더 이상 우리가 제정신인지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 지렁이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지렁이는 그런 걸 미리 배우지 않아도 된다. 가르침을 전수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들의 신경계는 유전적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알아서 발달한다. 건조하면 더 습한 곳을 찾아 깊이 파고 들어간다. 음식도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다. 장이 알아서 구멍을 뚫을 때 입으로 삼킨 흙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한다. 짝짓기 상대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지렁이는 자웅동체이므로 기어다니다가 만난 다른 지렁이와 그냥 짝짓기를 하면 된다. 그러다가 재수가 없어 땅속에서 두더지와 마주치거나 집박이가 기다리고 있는 땅 위로 불쑥 올라와버린 날에는 잡아먹히고 만다. 뇌의 회로가 고정된 삶은 이렇게나 단순하다. 하지만 세상에 막 태어난 인간의 뇌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고정이 된 상태다.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하나 배워야 한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통해, 나중에는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과 설명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가야 한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탐구자였다. 다만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뇌 덕분에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구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는 과정에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가끔은 인간 사회와 모든 구성원이 길을 잃어 막다른 길에 봉착하는 일도 생긴다. 그곳을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면 모두가 병들고 죽는다. 지렁이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세 번째, 사랑 없음이 가져오는 고통. 스스로를 돌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사회적 집단 안에서 산다. 가족 혹은 친족 집단 안에서, 마을과 도시 안에서. 은둔자, 아웃사이더, 혹은 모험가로 혼자 인생을 헤쳐나가려 시도하는 어른들조차 성장기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와 구상, 규칙과 관습 이외에도 공동체 안의 삶을 결정하고 공존을 보장하는 모든 것을 전수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구성원들 모두가 알아야 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에 의해 통제된다. 그렇게 합의된 구상에 적합한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고 해당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합의된 구상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소외된다. 예로부터 항상 그래왔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렇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면 서구 문화권 일부 가정에서는 수십 년 전에 비해 이런 부분을 훨씬 온건하게 다룬다는 것 정도다. 옛날에는 가장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선언했다면, 오늘날에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아이가 자기와 가장 끈끈하게 연결되었다고 느끼고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해 주리라 믿었던 어른. 다시 말하면 보호자로부터 기대와 계획, 지시와 평가, 조치와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은 그 고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이 지닌 정신, 감정상 두 가지 욕구, 즉 결속과 애착, 그리고 자율과 자유, 자율과 자유를 향한 욕구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다 큰 성인들도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자기 결정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때면 뇌의 세포 연결망이 신체적 고통을 받을 때와 같이 활성화된다. 상대에게서 사랑 없음이 느껴질 때 수반되는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애착과 자율에 관한 욕구를 자꾸 억눌러서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뇌에서는 그 두 가지 기본 욕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모든 신경망이 발달한다. 세 번째, 적응이라는 힘겨운 과정. 어른들의 구상과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수용되고 칭찬받고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뇌에서 이런 복잡한 구조 조정이 일어난다. 물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새에 일어난다. 부모가 강요한 변화가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흔히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 깊고 섬세하다. 엄마와 아빠가 자기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길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감지한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와 자기 욕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들의 뇌는 특히 자기 기대치와 객관적 판단 사이의 간극 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분명한 동요를 느낀다. 수많은 신경세포에서 동시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유지되던 질서가 뒤집어진다. 이러한 상태를 생물학에서는 각성이라고 일컫는다. 자신의 기대가 현실과 일치할 때 어느 정도 유지되던 규칙적인 상태에서 점점 일관성이 사라지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신경세포 모두가 다시금 조화를 이룰 때까지 일관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때까지 상호작용을 수정해야만 한다. 그러던 어느 순간 아이들은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하게 만든 기존의 신경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아이들은 신경학자의 표현대로라면 애착과 자율성을 향한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억압하며 제거하는 일을 차근차근 배워간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일한 방책으로 뇌가 알아서 그렇게 발달했을 뿐이다. 어른들을 바꿀 수 없기에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 없는 태도와 행동에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 자기 뇌를 개조했을 뿐이다. 이제 아이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호자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 보호자가 떠안기는 모든 임무를 해낼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도 깊이 새겨 넣는다. 이러한 과정에 잘 적응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압박과 경쟁으로 점철된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어른들의 기대와 욕망에 적응해가는 이 힘겨운 과정을 비껴갈 수 있는 아이는 별로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 없음을 다음 세대로 유전하는 방식이다. 자신과 타인을, 살아있는 자연과 그중 하나인 인류 전체를 사랑 없이 대하는 연쇄 고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내면 깊은 곳에서 고통을 겪게 된 이유다. 하지만 우리 중 대다수가 이 사실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는 신경회로는 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억제성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그 회로를 두텁게 에워싸면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들다. 우리가 정상이라면 뇌의 깊은 영역에서 느껴지는 자극으로 욕구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애착과 안전에 대한 욕구, 자아를 발견하고 형성해 나가려는 욕구, 심지어 자신이나 타인을 돌보려는 욕구와 자기 육체와 관능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깝게 억제되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필수적인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내었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인 구상, 태도, 고정된 신념에 맞춰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 양식을 뇌 전면 상부에 있는 전전두엽 피질에 새겨 넣는다. 네 번째, 나는 나로부터 분리되었다. 삶에서 성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발전과 진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내적 동기로 취급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 배를 불리는 속성이 인간의 본성이라 믿는 사람도 많다.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해지려면 육식을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창조주처럼 행동한다. 반면 자기 삶은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기에 스스로를 조용해 나간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다. 즐겁게 사는 것, 만사를 자기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병들어도 분명 회복시켜줄 누군가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지시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인지적 차원에서 전두엽에 새겨진 구상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기본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머릿속을 그러한 구상으로 채운 사람들은 자기 실현이나 자유를 향한 욕구가 느껴지면 쇼핑을 하고 다음 휴가 계획을 짠다. 애착과 결속에 관한 욕구가 깨어나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지역 축구팀의 팬클럽이나 마을축제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어울리기에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공동체를 선택해 들어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어렵다.
분명 고통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세상에 적응하라고 하느라 잃어버린 것, 우리가 스스로 자기 뇌에서 지워버리거나 드러나지 않게 꼭꼭 덮어놓은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만큼 훌륭하게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무언가에서 고통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라는 생각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찾거나 타인에게서 받아들인 해결책과 특별한 구상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는 게 아닐까.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즉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인식으로부터 자라난 것은 아닐까? 네. 2장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